산업화와 혁명. 영국의 산업혁명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공장 주변에서 성장한 도시들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낡은 주택들이 다락에서 지하실까지 방 단위로 임대되었다. 방 하나가 온 가족을 위한 생활 공간이었다. 새로운 연립주택들이 건설되었는데 서로 등을 맞대고 다닥다닥 들어섰다. 그리하여 정문은 있지만 뒷문도 뒷창문도 없었다. 도로는 포장되어 있지 않았다. 하수도나 배수로도 전혀 없었다. 온갖 종류의 오물이 거리와 공터에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1840년대에 독일 출신의 한 젊은이가 이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하고 고발과 예언을 담은 열정적인 책,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를 썼다. 저자는 재봉틀 실을 생산하는 아버지의 사업체에 잠시 일하러 영국에 온 프리드리히 엥겔스였다. 그는 이론적으로 공산주의자였으며 잉글랜드에서 자신의 이상을 현실화할 세력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현재 잉글랜드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았던 적이 없다고 썼다. 기계가 생산한 재화가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새로운 타운에는 중간 계급 공장 소유자와 노동자, 오직 두 계급만 존재했다. 노동 자체는 단조롭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었다. 서툰 노동자만큼이나 유능한 노동자들도 그들을 곤궁에 빠뜨린 무역 쇠퇴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노동력 말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거주 형태를 보면 그들은 인간이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으며 얼마나 적은 공기로 숨을 쉴 수 있고 얼마나 적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듯하다. 엥겔스는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폭발, 즉 프랑스 혁명을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이게 만들 노동자들의 봉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과학적으로 확실했다. 엥겔스는 자신의 책을 독일어로 출간했다. 그 책의 가장 중요한 독자는 카를 마르크스였는데 그는 혁명적 저널리스트로 전환한 독일 철학자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한 팀이 되어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출간했는데 그 책은 모든 역사가 엥겔스가 잉글랜드에서 묘사했던 상황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선언했다. 중간 계급이 귀족 계급에 맞서 싸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중간 계급을 타도하고 공산주의 노동자 국가를 수립할 것이었다. 공산당 선언은 서두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에게 주는 그 책의 마지막 조언은 사회를 전복시킴에 있어 그들이 이룰 것이라곤 쇠사슬 뿐이라는 것이었다. 기존 사회에서 법과 종교는 오직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운영되었다. 우리가 오늘날 인권이라고 부르는 개인의 권리도 사기였다. 그것은 사장에게는 이롭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초래하지 않았다. 이 얇은 책은 19세기와 20세기에 출간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팸플릿이었는데 그 예언이 정확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곳, 즉 잉글랜드에서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었다. 그러나 잉글랜드에서는 정치적 변화가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잉글랜드와 차티스트 운동. 17세기 잉글랜드의 혁명은 군주가 의회에 의해 통제되는 헌정을 낳았다. 의회 선거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제도는 없었다. 누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장소에 따라 상이한 규칙이 적용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6명 중에 1명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고 노동자들은 배제되었다. 인구가 축소되거나 거의 소실되다시피 한 타운들이 계속해서 한두 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그렇다면 타운이 소멸되었는데 과연 누가 선출을 했을까? 그 타운의 존립 기반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했다. 한편 산업혁명으로 생겨난 새로운 타운 대다수는 전혀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의회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는 18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이 조치들은 프랑스 혁명으로 중단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개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개혁가들 자신은 분쟁을 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프랑스식 인간의 권리 개념을 받아들인 잉글랜드의 노동계급 운동은 억압당했다. 1820년대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중간 계급에게 개혁은 주로 의회에 미치고 있는 귀족과 토지 소유 젠트리의 지배력을 끝장내는 것을 의미했다. 타운, 즉 진짜 타운의 의원 선출권을 더 많이 부여하고 비밀 투표를 보장한다면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대지주들은 그들의 차지인의 투표에 개입할 수 없을 것이었다. 노동자들에게 개혁은 무엇보다도 모든 남성의 투표권을 의미했다. 의회에서 야당은 개혁의 대의를 받아들였다. 야당은 휘의당이었는데 그들 자신은 중간계급 사람들이 아니었다. 중간계급이기는커녕 그들은 집권 중인 토리당보다 더 귀족적이었다. 휘의당은 가톨릭 국왕 제임스 2세에 맞서 17세기 혁명을 수행한 당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모든 잉글랜드 사람들이 향유하는 권리와 잉글랜드식의 입헌 군주제를 지키는 수호자로 간주했다. 오랜 기간 야당 생활을 한 후 그들은 1830년에 정권을 장악했고 엄청난 투쟁을 거쳐서 1832년에 첫 번째 의회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토리당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귀족원과 토리당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통해 지지 집회를 해주었기 때문에 통과되었는데 이런 행위는 개혁이 거부된다면 폭력이나 혁명이 뒤따를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1832년 개혁법은 중간 계급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축소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타운의 선출권을 없애버렸다. 노동자들은 그 개혁법이 자신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이 법안을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구질서에 대한 공격으로 활기를 얻었고 곧 더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느꼈다.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노동계급 지도자들은 완전한 민주적 국가를 위한 자체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6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헌장으로 그 지지자들을 차티스트라고 부른다. 조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남성의 투표권 보장, 평등한 선거구 설정, 비밀 투표 실시, 의회 의원의 재산 자격 폐지, 의원에게 보수 지급, 매년 의회 선거 실시. 차티스트들의 방법은 대표를 선출하여 전국 대회에 파견하고 의회에 헌장의 채택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1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의회가 그들의 청원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차티스트들은 분열되었다. 대다수는 도덕적 힘을 견제하기를 원했고 일부는 물리적 힘으로 전원하기를 원했다. 10년에 걸쳐 3차례의 청원을 의회가 거부했기 때문에 토론은 계속되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엥겔스가 옳았다. 가장 단호한 차티스트들은 북쪽의 새로운 공장지대 타운 소속이었다. 그들은 두 번째 청원서가 거부당했을 때 총파업을 진행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계획은 헌장이 승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파업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폭력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는 허세에 불과했다. 차티스트들은 정부를 위협해서 그들이 동의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정부는 겁먹지 않았다. 이제 정치적 국민의 일원이 된 중간 계급은 차티스트들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것에 반대하며 귀족과 젠트리의 편에 섰다. 혁명가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지배계급이 분열될 때다. 차티스트들은 힘의 우위를 점할 희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도덕적 접근 방법이 계속해서 우위를 점했다. 그들은 매번 좌절당한 후에 청원 운동으로 되돌아갔다. 정부는 차티스트 운동을 금지하지 않았다. 정부는 운동을 억압하기보다는 통제하려고 했다. 정부와 법원은 대중 집회가 지극히 합법적이라고 선언했다. 모든 남성이 투표권을 지니게 해달라는 요구는 합법적이었다.
청원운동은 합법 그 이상이자 아주 오래된 권리였다. 불법인 것은 폭동으로 끝나는 집회와 신문에서 정부를 경멸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선동하는 말이었다. 차티스트들이 체포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증거로 공개 법정에서 재판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위법 행위 때문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유죄로 판결되었지만 처벌은 6개월이나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는 정도로 가벼웠다. 정부는 차티스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는데 그렇게 하면 여론이 악화되고 그 추종 세력이 격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잉글랜드가 얼마나 관대한 사회인지를 보여준다. 다른 곳에서는 노동계급이라는 그들의 적들을 학살하는 것보다 더 귀족과 중간계급을 만족시키는 것은 없었다. 정부는 차티스트들을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지만 책임을 맡은 장군은 그들에게 공감하며 군대를 움직이는데 아주 신중을 기했다. 차티스트들이 청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조차 그 지도자들은 정치적 권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일에 종사했고, 어떤 이들은 노동자들이 음주를 삼가도록 하는 일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을 소규모 보유지에 정착시키는 일을 했고, 어떤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사회주의적 협동조합을 건설하는 일에 종사했다. 이런 수단을 통해서 노동인민들은 시민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 활동은 1850년대 이후에 차티스트 운동이 서서히 소멸되어 가고 있을 때에도 계속되었다. 1830년대와 1840년대에 차티스트가 일으킨 3번의 거대한 소요는 경제 불황과 동시에 발생한 일들이었다. 1850년 이후에는 좋은 시절이 이어졌고 노동자들의 생계 수준도 향상되었다. 게다가 1866년에는 약간의 외부 압력으로 휘그당의 계승자인 자유당 정부가 참정권 확대를 제안했다. 토리당은 대담하게도 자유당원들보다 더 파격적인 안을 내놓았고 1867년에 도시 노동자들 대부분에게 투표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1884년에 자유당 정부는 시골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했다. 제2차와 제3차 개혁법은 여전히 성년 남자의 보통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권자는 세대주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셋방에 사는 사람이어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위해 싸운 수많은 병사들은 투표할 자격이 없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1918년 제4차 개혁법이 사실상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권을 확립하고 일부 여성, 즉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그리하여 영국의 통치자들은 정치적 분열 없이 산업혁명의 사회적 혼란에 잘 대처했다. 단계적으로 고래의 헌정이 확대되면서 노동자를 포함시켰으며 영국은 가장 안정적인 나라라는 명성을 얻었다. 프랑스의 체제 변화.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직물 생산은 기계화되었지만 석탄 산업과 제철업은 빠르게 확대되지 않았다. 19세기 내내 프랑스는 대부분의 토지가 소농민의 수중에 있는 농업사회였는데 그들은 1789년 혁명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가 되었다. 1789년 이후 10년 동안 프랑스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설립했다. 절대 군주정 이후에 입헌 군주정, 민주공화국, 재산 소유자들의 공화국,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이 뒤따랐다. 그런데 프랑스는 19세기 내내 이 모든 변화를 더욱 느린 동작으로 다시 시도했다. 첫 번째 혁명 과정에서 형성된 분열을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했다. 어떤 형태의 정부도 전반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적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 바 있었다. 1789년에서 1791년에 온건한 혁명가들조차 가톨릭 교회를 공격했고, 그래서 교회와 그 신도들은 군주제가 복구되거나
차선책으로 나폴레옹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야만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카톨릭 교회가 반동과 자유의 상실을 의미했기 때문에 교회에 그 어떤 자비도 베풀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에게 유용한 동맹 세력일 수 있었지만 그들은 노동자들이 할 수도 있는 일들을 두려워했다. 1789년 혁명이 민주적일수록 모든 이들은 더욱 전제적으로 변했다. 체제 변화는 한결같은 선택지였으며 실패한 혁명과 쿠데타들은 정례 행사였다. 자유주의 체제조차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정권도 신문을 폐간하고 조직을 금지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혁명을 고무시켰다. 실패한 혁명들 중에는 산업 발전을 제한하여 소규모의 노동계급만 존재하는 노동자 국가를 설립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1815년에 나폴레옹 1세가 패배한 이후에 그와 전쟁을 벌였던 유럽 동맹국들은 부르봉 가문을 왕위에 복귀시켰다. 그래서 새로운 왕 루이 18세가 등장했다. 그는 절대적인 통치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인민은 정부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지니지 못했다. 루이는 의회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했으나 그 권력은 매우 작을 것이며 의회를 위한 투표권을 지닌 사람도 아주 소수일 것이었다. 그의 동생 샤를 10세는 진정한 반동주의자로 루이의 왕위를 계승했으나 1830년 혁명에서 일소되었다. 다음 군주는 입헌 군주이어야 했다. 시민왕 루이 필리프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오를레앙 가문 출신이었는데 오를레앙가는 부르봉가와 관련이 있었지만 진보적이었다. 루이 필리프의 아버지는 1789년 혁명을 옹호했으며 평등한 필리프로 통했던 인물이었다. 루이 필리프의 의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는 있었지만 그는 평등에 헌신적이지 않아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투표권을 지니지 못했다. 1848년에 그를 제거한 혁명은 민주공화국을 수립했고 헌법에는 대통령 선출이 포함되어 있었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나폴레옹 1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승리했다. 그의 임기는 중임 없는 4년이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황제 나폴레옹 3세가 되었다. 그는 백부의 영광을 목표로 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는 어리석게도 1870년에 프로이센과 전쟁을 벌이다 포로로 잡혔다. 그를 대신해서 민주공화국이 들어섰다. 공화국의 출발은 험난했다. 첫 번째 선거를 통해 공화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가 되었다. 그래서 당분간 의회는 군주정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군주정을 지지하는 부르봉 가문과 오를레앙 가문 출신의 경쟁적인 후보들이 있었다. 반공화주의적 제도에 의해 통치받기를 원하지 않는 파리의 인민들은 자신들의 정부, 즉 코민을 잠시나마 건설했지만 공화국에 의해 진압당했다. 전국적으로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표가 증대하여 1879년에 이르러 공화국은 상당히 안정되었다. 파리 코민은 혁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파리 인민의 마지막이자 가장 결연한 노력이었다. 1789년부터 인민들은 모든 혁명의 거리의 투사들을 제공했다. 물리력이 합법적인지 어떤지에 대한 토론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무기를 구하기 위하여 총기 매장을 습격하고 공화국을 선포하고 마르세예지를 부르고 거리를 가로질러 바리케이트를 쌓아 전투를 준비하고는 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항상 실망거리였다. 1832년에 인민은 루이 필리프에 반대하며 들고 일어났는데 루이 필리프는 2년 전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었던 인물이다. 봉기는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음으로써 진압되었다. 1848년에 노동자들과 그 대표자들은 첫 혁명 정부의 일부였다.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일일 노동시간이 파리에서는 10시간, 다른 지역에서 11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 작업장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선거 이후에 공화국은 더욱 보수적으로 변했고 국민 작업장은 폐쇄되었다. 인민들은 저항에 돌입했지만 대략 3,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으면서 반란은 진압되었다. 파리 코민에서는 10주 동안 인민이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들은 공화주의적이었고 성직자의 권위에 반대했으며 사회주의적이었다. 그들은 교회와 성직자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교회는 무기를 보관하고 정치 회합을 하는 장소로 이용했으며 그들의 인질 중의 하나인 파리 대주교를 처형했다. 그들은 협동조합 작업장을 설립할 것을 장려했고 미불된 청구서와 임대료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제빵공은 밤샘 작업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래서 파리에서 사회주의는 아침 식사를 위한 갓 구운 롤빵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코민을 이끌고 지원한 사람들은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다. 파리는 산업도시가 아니었다. 그들은 실외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 건설 노동자, 소규모 작업장의 숙련 노동자, 학생, 저널리스트, 그리고 전업혁명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의 의제 중 일부가 되었는데 이는 노동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혁명의 심장부인 파리가 노동계급 해방이라는 새로운 사상의 자연적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결코 파리 노동자들의 목표를 지원할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이 혁명을 만들었지만 선거가 실시되었을 때 인구의 대다수인 소농민들은 사유재산이나 교회를 지키는 투표를 하도록 아주 쉽게 설득되었다. 1871년에 코뮤나르들은 이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파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각 지역은 스스로 통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 전체의 일에 주제넘게 나서지는 않았다. 군주제 지지자가 다수파를 이룬 채 당시 베르사유에 자리 잡고 있던 새로운 공화국 정부는 결코 코뮤나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었다. 정부는 프랑스를 위해 군대를 파견하여 파리를 탈환했다. 2만 명의 코민 지지자들이 거리에서 싸우다가 그리고 뒤이은 즉결 심판에서 살해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급적 증오행위이며 정치적 정화행위였다.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짧게나마 노동자 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큰 희망을 얻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예견한 것과는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었지만 마르크스는 프랑스에서 계급전쟁이 발발한 것을 환영했다. 그는 코뮤나르들이 좀 더 가차없이 행동했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새로운 공화국 정부가 안정되어 프랑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베르사유로 진군하여 그 정부를 무너뜨렸어야 했다. 지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행동해서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은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지도하게 될 레닌이 이끌어낸 교훈이기도 했다. 코민에 대한 야만적인 진압으로 프랑스 사회에 대한 노동계급의 위협은 멈추었다. 공화국이 안정되자마자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정당에서 노동자들의 조직이 허용되었다. 일부 노동자들은 여전히 혁명의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공화국이 안정됨에 따라 과거의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던 권위의 붕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이었다. 공화국은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독일 제국의 등장. 독일에서 산업혁명은 뒤늦게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다. 그것은 1단계 섬유산업과 2단계 석탄과 제철산업뿐 아니라 화학과 전기산업이 두드러지게 부상한 3단계 산업혁명이었다. 독일의 산업 노동자들은 유럽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정당을 지지했는데 그 당은 오랫동안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쟁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었지만 전쟁에 반대했다.
독일은 1871년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때는 독일의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고 있던 시점이다. 전에는 여러 독일 국가들이 아주 느슨한 연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연방은 1815년에 나폴레옹을 패배시킨 동맹국이 건설한 것으로 신성 로마 제국을 대체했다. 독일은 민족주의와 민족주의의 뿌리, 필요성에 대해 연구한 심오한 사상가들을 배출했는데 그들이 저술을 할 때 독일 민족은 없었던 것이 연구를 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독일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다.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독립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민족주의가 점차 힘을 얻고 있었음에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가장 큰 독일 국가였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경쟁 관계에 있었고 어느 쪽도 상대방이 독일 민족을 조직하여 그 안에서 주도적인 행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에서 새로운 강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열강들은 독일 연방을 창조하려는 모든 조치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1848년에 갑자기 연방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해 파리에서 일어난 혁명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혁명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잉글랜드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차티스트들이 또 다른 청원서를 모았으나 경찰이 대중집회는 청원서를 제출하러 의회에 갈 수 없다고 발표하자 군중은 흩어져 버렸다. 유럽 대륙에서는 군중이 통치자들을 다그치고 놀라게 해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양보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혁명의 순간이 지나가고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자들을 무서워하게 된 이후에 통치자들은 양보 조치의 대부분을 철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독일 여러 국가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하나의 독일 국가를 창설하기 위해 프랑크푸르트에 모였다. 그것은 재능 있고 중요한 사람들의 의회였다. 교수, 판사, 행정가, 전문직 종사자, 몇몇 사업가들이 모였는데 정치적으로는 대부분 자유주의자였고 민주주의자가 소수 있었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국가의 경계선을 어디로 정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오스트리아 전체가 포함된다면 수많은 비독일인까지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기본권 선언을 발표하고 하원 선거에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작성했다. 대통령이나 군주를 따로 뽑아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의 군주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그들은 프로이센의 왕에게 수장의 지위를 주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사양했다. 그는 자유주의적 헌정하에서는 통치자가 될 마음이 없었으며 이 의회가 사실은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가 독일의 통치자로 나섰다면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다른 열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의회는 권력 공백기의 업무를 시작했다. 의회가 결론에 도달했을 때 군주와 제후들은 통제력을 회복하여 의회를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의회 내의 민주주의자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혁명을 수행하여 구통치자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혁명이 이끌고 갈 지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벌어진 자유주의자들의 실패는 국가 설립자로서 그들의 명성에 손상을 입혔다. 국가는 연설이나 다수결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철과 피, 즉 무력에 의해 형성될 것이었다. 철과 피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정서였는데 그는 1862년부터 프로이센 왕 밑에서 수상을 지냈으며 외교와 전쟁의 달인이었다. 1866년에 그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전쟁을 도모해 신속하게 승리를 거두었다. 강화 과정에서 프로이센을 지지했던 북부 독일 국가들과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는 실수를 범한 국가들이 프로이센의 통제하에서 북독일 연방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그는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유럽의 외교와 전쟁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비스마르크는 대언론 보도자료, 더 자세히 말하면 국왕이 발송한 전보를 조작하여 프랑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유도했다. 그 전보에 따르면 에스파냐의 왕위를 누가 차지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벌인 논쟁은 이미 해결되었다. 비스마르크는 마치 국왕이 그 문제에 대하여 프랑스의 입장을 묵살한 것처럼 읽히도록 전보를 편집한 뒤에 언론에 공개했다. 이 모욕적인 행위에 프랑스인들은 경노했다. 국가의 명예가 위기에 처했고 이에 나폴레옹 3세는 전쟁을 선포했다. 비스마르크는 다른 열강들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을 틈타 남부 독일 국가들을 자신의 연방에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전쟁을 원했다. 프랑스는 너무 강력한 독일이 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남부 독일 국가들의 독립을 지키는 명목상의 수호자였다. 하지만 이제 프랑스는 침략자가 되었고 곧바로 프로이센 군대는 프랑스 군대와 그들의 불운한 황제를 포위해 버림으로써 당분간 프랑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남부 국가들이 합류했다. 남부 독일의 바이에른 왕이 모든 독일 국가들의 통치자를 대변하여 프로이센의 왕이 독일 황제가 될 것을 제안했다. 빌헬름 1세가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제로 선포되었다. 독일 제국은 본질적으로 프로이센 제국이었다. 프로이센의 왕 빌헬름과 그의 수상 비스마르크가 독일 황제이고 독일 재상이기도 했다. 독일 군대와 공무원은 대부분 프로이센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프로이센의 방침에 따라 움직였다.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가 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새로운 국가를 위해 의회, 즉 제국의회를 마련했다. 의회는 재상과 그의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법률을 통과시키고 1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단체였다. 군사 예산은 7년마다 승인되어야 했다. 제국의회가 군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비스마르크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만들어냈다. 프로이센은 지금은 폴란드인 독일 동쪽 국경지대에서 조그마한 국가로 출발했다. 그곳의 토지 소유 귀족들, 즉 융커들이 국가의 특성을 부여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는 데 있어 단호했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맹렬히 반대했다. 융커들은 군대를 통솔했으며 규율, 봉사, 그리고 고결한 명예심을 지닌 군 생활을 이상으로 삼았다. 프로이센 군대의 효율성은 변경의 작은 국가를 거대하게 만들었다. 이제 프로이센은 자신의 특성을 새로운 독일 국가에 부여했다. 자유주의자들은 시민에 의해 건설되고 통제되는 국가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비스마르크가 내놓은 연합을 받아들였다. 융커들은 그들의 신분이 비스마르크처럼 유연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지만 비스마르크 자신도 융커였다. 비스마르크는 민주주의에 반대했지만 모든 남성이 제국의회에 대한 투표권을 지니도록 규정했다. 비스마르크가 보통 선거권에 대한 지지를 처음 표명했을 때 황제는 간담이 선을 했다. 이것은 혁명이다. 하고 황제가 말했다.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대답했다. 보통 선거권이 폐하를 물이 전혀 닿지 않는 바위 위에 올려놓을진데 그것이 폐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적인 제국의회는 자유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을 조용하게 만들 것이었다. 그 다음에 황제와 재상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통치할 수 있도록 제국의회를 조정하는 것이 책략이었다. 제국의회는 비스마르크를 제거할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 안에서 지지를 구해야만 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곳을 이용했다. 제국 내에서 무역 제한을 제거하고 싶을 때, 카톨릭 교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싶을 때 자유주의자들을 이용했다.
또한 그는 농업을 보호하거나 사회주의자들을 통제하고자 마음먹었을 때는 보수주의자들을 이용했다. 비스마르크는 제국의회에 의해 좌절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었다. 제국의회가 영국의회처럼 정부를 통제하는 단체가 되는 것을 점차 허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더더구나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국의회의 자유주의자들은 이론상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권위를 존중하고 너무나 민주주의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투쟁을 일으킬 수 없었다. 사회주의자들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제국의회에서 세력이 증대되었다. 이 정당은 비스마르크를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들을 싫어했다. 그는 파리 코민의 몸서리를 쳤는데 코민은 프로이센 군대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제국의회에서 코민을 공개적으로 칭송한 이유로 더욱 싫어했다. 1878년에 황제 암살 시도가 있은 후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조직과 출판물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제국의회에 선출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노동계급의 도전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영국과 정반대로 나갔다. 영국은 차티스트들이 조직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투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반면 독일은 사회주의자들이 투표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조직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 효과로 사회주의 지지자들은 독일 사회에서 소외당했다. 사회주의 조직은 지속되었으나 이제 지하에 숨어 있었다.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는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규정을 손보아 노동자들을 매혹시키고 그들을 사회주의로부터 떼어내려고 했다. 그는 노령연금, 상해보험, 건강보험을 도입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회주의적 투표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1888년에 독일은 빌헬름 1세의 손자인 빌헬름 2세를 새로운 황제로 맞이했다. 그는 총명하고 활동적이며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야심이 컸지만 충동적이고 욕구나 감정 표현에서 거의 어린 소년 같았고 전혀 신중하거나 침착하지 못했으며 노련한 비스마르크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스스로 통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와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 문제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 비스마르크는 자신의 반사회주의 법률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황제도 물론 사회주의에 반대했지만 그는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사회주의의 호소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사임했다. 반사회주의 법률은 폐지되고 노동시간과 노동 조건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들이 통과되었다. 사회민주당은 점점 번창하여 20세기 초에는 독일인 3명 중 1명은 그 당에 투표를 하는 가장 큰 정당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정책은 황제와 그의 재상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그리 크지 않았다. 사회민주당원들은 내각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들의 당도 사회주의 정부가 아닌 곳에서 당원들이 결합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사회민주당은 그 지지자들에게 당이 운영하는 문화, 스포츠 조직에서 따로 생활하도록 장려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중간계급 사회의 타락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간계급이 어떤 일이 있어도 노동자들과 섞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인의 삶에서 이 거대한 새로운 세력은 고립된 채 갇혀 있었다. 사회민주당은 정책을 둘러싸고 분열되었다. 마르크스는 당에 영감을 불어넣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제 수정주의자들이 마르크스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은 더 가난해지지 않고 생활 수준은 상승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이트칼라 노동자 집단이 성장하였으므로 사회는 단지 2개의 계급, 즉 노동자와 사장으로 환원되고 있지 않았다. 국가가 노동자들의 상태를 개선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이 현존하는 경로를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가려 해야지 위기와 붕괴, 그리고 혁명이라는 도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했다. 제국의회 내 대부분의 사회민주당원들이 실제로 이 견해를 받아들였지만 수정주의는 당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각되었다. 당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성스런 당원은 혁명을 이야기해야만 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가 독일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국가에 수용될 수 있을지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러시아 혁명. 마르크스는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단결하도록 촉구했다. 마르크스 자신은 1864년에 국제적인 노동자 조직을 결성하는 데 이바지했으나 이것은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으로 붕괴되었다. 제2 인터내셔널은 1889년에 결성되었다. 유럽 여러 나라의 대표들과 유럽 외부에서 온 소수의 인원이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했다. 그들은 노동자가 사장의 이익을 위해 살육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토론했다. 선택지는 이러했다. 의회에서 사회주의자는 전쟁을 위한 재원 조달에 투표하기를 거부하는 것, 총파업, 전쟁 수행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 러시아 공산주의 지도자 레닌은 상이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러시아에서는 산업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저지하는 데 노동자들의 대중적 지지에 의존할 수 없었다. 그 대신에 전쟁에 대한 수요가 정부를 약화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단호한 노동자 집단에게 혁명을 실행하고 자본주의를 파괴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독재적인 통치자 차르에 의해 다스려졌다. 1905년에 차르 니콜라스 2세는 어쩔 수 없이 두마라고 하는 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허가했지만 두마는 정부를 통제하지 못했다. 니콜라스와 그의 강요들은 필사적으로 서유럽을 따라잡으려 했고 그래서 정부에 의한 산업화가 제한적으로 촉진되었다. 새로운 중공업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라는 대도시에 집중되었다. 중공업과 산업 노동자들을 수도에 집중시키는 것은 서유럽 산업화의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었다. 이것이 차르를 더욱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1914년 8월에 열강들이 전쟁에 돌입했을 때 러시아는 프랑스, 영국과 더불어 독일, 오스트리아와 싸웠다.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압박에 거꾸러진 첫 번째 나라였는데 전쟁은 막대한 인원과 자원을 요구했다. 1917년 초에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병사들의 폭동이 발생했다. 노동자와 병사들은 평의회, 즉 소비에트를 결성하여 스스로 권력을 장악했다. 차르는 퇴임하고 임시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임시정부는 헌법을 작성하기 위한 재헌의회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이 정부는 전쟁을 계속할 계획이었지만 개혁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동과 탈영이 줄을 이었다. 농민들은 무기를 버리고 고향을 향해 출발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기회를 포착했다. 레닌은 권력을 장악하여 러시아를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작지만 결속력 강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산주의 운동에서 그가 속한 조직은 볼셰비키라고 불렸다. 맨셰비키는 다른 개혁 세력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고 성급하게 혁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볼셰비키가 노동자와 병사들의 소비에트를 장악했고 1917년 11월에 레닌은 무혈에 가까운 혁명을 조직하여 임시정부를 쓰러뜨렸다. 유혈 사태는 혁명 이후에 나타났다. 볼셰비키는 재헌의회를 폐쇄하고 스스로 독재적인 정권으로 나서서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체와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직자를 살해했으며 고문과 학살을 일삼는 비밀 경찰을 통해 자신들의 통치를 강행했다. 하지만 레닌은 대중적인 슬로건인 평화, 빵,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 종식, 더 풍부한 식량, 경작할 땅을 뜻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개인 소유에 반대했지만 일단 농민들에게 토지가 분배될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혁명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며 후진적인 나라들은 결코 공산주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가르쳤지만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시도되었다. 레닌이 옳았다. 전쟁의 중압은 마르크스 이론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혁명가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노동자의 이름으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거대한 국가가 탄생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은 세계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과학이라고 간주한 것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따르면 산업사회는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전복될 것이었다. 그의 과학적 예언은 빗나갔다. 그의 과학이 수행한 일은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은 필연적이고 역사는 그들의 편이며 그들은 가차없이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막스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장소에서 성공을 이끌어냈다. 1917년 러시아는 깜짝 놀랄 일이었다. 1949년 중국은 기이했다. 레닌은 낙후된 농민들의 나라에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 혁명이 유럽 전역의 혁명을 자극하기를 바랐는데 그래야만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이 공산주의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곳에 급진적인 노동자들이 노동자 국가의 수립에서 용기를 얻어 모방하기를 바랐다. 독일에서 그들은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 또한 제1차 세계대전 때문이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 전쟁의 기원을 조사할 것이다.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또 소름 끼치는 반발을 초래했다.